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Y쌤입니다. 오늘은 심리적 외상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식이라고 생각되지만 설상은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있죠. 심리적 외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단어들이 그렇다고 여겨지네요. 지식과 정보가 늘어나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당장 필요치 않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습관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게 되죠. 그러나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관심을 가져두면 좋을 바이오 주제입니다. 일전에 성장기의 트라우마가 두뇌 발달에 주는 영향을 루마니아 거원의 사례를 통해 소개한 적이 있죠. 또 스트레스 원으로 일어나는 염증 반응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바이오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증상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체 안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유의미한 진전은 얻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복돼서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10년 전쯤 읽은 소설이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예전에 써둔 독서 노트장을 뒤적여봤습니다. 주인공의 트라우마를 섬세하게 묘사한 책이었죠. 지금까지도 인상적 장면이 기억나는 것을 보면 그때 노트에 곱씹을 내용을 적어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뒤적여봤습니다. 적어놓은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다시 읽어도 가슴 먹먹해지며 주인공의 슬픔이 느껴졌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 감당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그 사건이 자꾸만 떠오르고 불면의 밤이 계속되며 머릿속으로는 그 사건을 끊임없이 되낸다.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필요한 말을 한 것인지, 상황을 바꿀 수 있었는지, 조금이라도 다른 대처를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군요. 책을 읽을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든 지금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트라우마에 대해 곱씹게 하는 문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불행을 언제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책을 읽는 누구나 주인공의 불행에 감정이입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기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겠죠. 10년 전쯤이죠. 미비포유라는 제목의 영화를 봤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소재로 하는 로맨스 영화인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봤죠. 그런데 꽤 무거웠습니다. 가벼운 영화가 아니었죠.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곱씹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존엄사라. 이해할 수 없는 주인공의 선택에 갸웃거리며 영화를 봤죠. 주인공은 가정적 배경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남자였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했던 M&A 전문 젊은 사업가였죠. 오만해도 될 만큼 잘났던 주인공 윌 트레이너가 불의의 사고로 사지마비 환자가 됩니다. 오만해도 될 만큼 잘났기에 장애가 더 큰 상처가 되었고 삶을 무의미하게 느꼈죠. 윌은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는 존엄사를 준비합니다. 루이자 클라크는 그동안 다니던 직장인 카페마저 잘리고 마지못해 윌의 간병인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6개월간의 한시적 간병인으로 일을 얻은 루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윌을 사랑하게 되죠. 죽음을 준비하던 윌도 루이자와 같이 있으면서 행복하다는 것, 살고 싶은 순간을 갖게 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두 주인공의 해피엔딩을 기대했지만 윌은 끝내 존엄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Me Before You, 사랑하는 너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정했나 봅니다. 새드 엔딩으로 끝난 영화를 보고 계속 장애가 존엄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여운이 남는 영화이기에 원작을 구입해 읽었죠. 그리고 곧이어 나온 후속작 애프터 유도 구입해 읽었습니다. 존엄사라는 무거운 주제를 미비포유에서 다룬 작가 조조 모에스는 후속작 애프터 유에서 남겨진 사람의 슬픔과 그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진지하게 다뤘습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가지는 공허함, 죄책감, 무력감, 그리고 우울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루이자를 통해 섬세하게 그려놨죠. 특히 루이자가 런던에서 가입한 새 출발 서큰 회원들을 통해서 작가는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의 슬픔과 그 극복 과정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새 출발 서클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이들의 모임이죠. 트라우마는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 트라우마트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음의 상처, 심리적 외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생명이나 안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을 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의 50% 이상은 3개월 이내에 회복한다고 하죠. 그리고 80~90%는 1~2년 내에 회복한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일부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하여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어떤 약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죠? 트라우마의 발병 메커니즘을 알아야 치료약을 찾겠죠. 이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겠네요. 의학적 용어로 PTSD입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의 약자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표현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이렇게 진단하죠.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와는 다릅니다. 죽음이나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위협과 관련된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와 행동의 기초 5판에서 PTSD를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반복적 기억과 꿈으로 인한 생리적 각성이 사건 이후 수개월 내지 수년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인 증후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꺼짐 기능이 망가진 카세트를 틀어놓은 것과 같은 거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지옥을 경험한다는 뜻일 겁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악몽과 기억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뇌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을 고장난 카세트처럼 반복해 재생하고 있습니다. 악몽이 될 최악의 경험으로는 학살, 전쟁, 테러, 고문, 성폭행, 자식의 죽음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극적으로 재현한 다큐 하나를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프리모 레비가 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레비는 자신이 경험한 아우슈비츠 3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것이 인간인가에서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화학자이자 작가인 프리모 레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끝없이 반복되는 악몽과 기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으로 최고의 작가가 된 레비는 끝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짐승보다 못한 대우, 인간성 상실의 처참함과 죽음의 공포를 겪으면서도 희망을 가졌고 결국에 살아남은 레비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유대인 수용소에서의 어떤 경험이 뇌에 계속 잔상으로 남아있던 걸까요? 그 잔인하고 끔찍한 공간의 기억이 어떤 트라우마를 주었길래 그 순간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왜 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나쁜 기억만을 지우게 하는 약은 아직 없나요?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트라우마는 뇌에 다양한 손상을 끼친다고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는 역시 뇌과학이 주겠지요. 뇌는 혈액의 결핍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아시죠? 뇌혈관이 막히면 그 부분의 뇌세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차단된 혈관에 따라 나타나는 뇌장애가 다르겠죠. 의학적 처치를 하더라도 운동, 감각 및 인지장애가 잔존하죠. 뇌진탕, 뇌출혈, 뇌졸중 등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가벼운 증세부터 수면장애, 문제해결력, 기억력, 주의력 결핍, 심하면 인격적 변화까지 이런 외상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도 뇌로 향하는 혈류를 약화시켜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게 합니다. 사람이 술이나 마약에 취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시야가 흐릿해지죠. 알코올이나 마약이 뇌 기능 약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는 뇌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패닉을 가져올까요? 트라우마는 뇌에 다양한 손상을 끼친다고 합니다. 기억을 만들어내는 해마,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 그리고 판단력을 좌우하는 전두엽 등 다양한 뇌 영역의 조직적, 기능적 구조의 변화가 심리적 문제로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메커니즘을 밝힐 수 없으니 증상에 따른 투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울증 치료제나 수면제로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데이터가 쌓이겠지만 우선 동물 실험을 통해 밝힐 수밖에 없죠.
호르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상처로 뇌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호르몬 양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졸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로 인해 끊임없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그 스트레스를 물리치고 정신적 균형감과 평정을 찾기 위해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하죠. 그런데 다량의 코르티졸이 지속적으로 분비될 경우 뇌세포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뇌를 손상시킨다는 뜻이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가 주는 스트레스에 의해 지속적으로 뇌가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또 PTSD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방법으로 콜레시스토키닌을 뇌 속에 과잉으로 분비하는 G그룹을 만들어 실험에 임했습니다. 이 특수한 G그룹을 정상 쥐들과 같이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콜레시스토키닌이 뇌 속에 과잉으로 분비된 그룹에서 인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을 보였다고 하죠. 과잉으로 분비하는 G그룹과 정상 G그룹에 트라이머로 취급되는 전기 쇼크를 A라는 장소에서 똑같이 줍니다. 그 후 A라는 장소에 이 G들을 넣자 과잉으로 분비하는 G그룹은 장시간 얼어붙을 듯 움직이지 않는, 즉 PTSD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연구팀은 콜레시스토키닌이 PTSD를 악화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죠.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 메커니즘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 섣부릅니다.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이유죠. 우리는 아직도 행동과 뇌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뇌가 어떻게 마음을, 행복감을, 불행감을, 기억을, 느낌을 만들어내는지 불확실하죠.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인체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에 죄책감, 무력감, 그리고 우울감 등의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 스트레스로 인해 물질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가 뇌 구조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죠. 앞으로 신경과학 분야에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 분야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연과 필연이 시실과 날실처럼 얽히며 생긴 불의의 사고들을 보며 남아있는 가족이 갖게 될 트라우마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뇌가 어떻게 트라우마에 대처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뇌가 어떻게 행복감을, 불행함을, 기억을, 느낌을 만들어내는지는 잘 모릅니다. 기승전결을 찾아낼 수 없으니 치료법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얻을 수 있겠죠. 결론을 얻을 수 없는 오늘의 바이오 이야기가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득 이런 주제를 교실서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서적 공감교육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정신적 영토를 넓게 쓰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